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학술 대회에서 스탠퍼드 박사 교수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밖에 답이 없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앞으로의 미래는 한국이다라고 의견을 합의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지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었길래 이토록 세계 각국에서 소동을 일피우는 것인지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김이며 50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10세의 가족과 미국 이민을 떠났으며 하버드 학부 경제학 수석 졸업, 스탠퍼드 MBA, MIT에서 기술경영 박사이며 세계적 경제기술 경영 컨설턴트 및 글로벌 기업과 정부기관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논문 발표 A로 뉴욕 국제경제포럼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논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앞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죠. 발표 시작 전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제 경력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주장은 다소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분석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경제 패권을 가질 독점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일본 대표단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미국 학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발표를 진행할수록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세 가지 핵심 자원이 있습니다. 첫째, 특수 석재 가공 기술과 그 응용.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셋째, 무형 자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정신력과 창의력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객석에서는 놀람과 의심, 심지어 분노의 표정들이 보였죠. 독일 경제학자 한스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 김 박사, 당신의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같은 주요 경제 강국들보다 작은 경제체입니다. 어떻게 경제 패권을 논할 수 있죠?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밀러 교수님, 중요한 것은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제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한국입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한국계라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건 학문적 객관성을 해치는 발언입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국계라서 웃기는 소리죠. 저는 철저히 미국인이고 단지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뿐입니다. 다나카 교수님, 제 혈통이 아닌 제 데이터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을 특별히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CNN, BBC, 블룸버그 모두가 이 충격적 주장에 관심을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벌써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학계 동료들의 비판, 언론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몇몇 한국 기관에서 온 감사 메시지까지.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거리를 두려 했던 그곳 한국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외면해온 나라. 그리고 이제 제 주장 때문에 저는 그곳과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은 이미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발표가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을 장식했더군요. 한국계 미국인 경제학자의 대담한 주장, 한국이 경제 패권국 될 것이라는 제목이었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꼭 한국계를 강조할까요? 저는 그저 미국인 경제학자입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던 모습, 어머니가 빠듯한 살림에 한숨 쉬던 날들, 그리고 10살 때 우리 가족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나던 순간, 한국에서의 가난했던 기억, 아버지가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줄 없이는 승진할 수 없었던 현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웃들의 시선에 상처받던 모습까지.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철저히 브라이언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보다 영어를, 김치보다 햄버거를, 한국 친구보다 미국 친구를 선택했죠. 하버드, 스탠퍼드, MIT를 거치며 최고의 성적을 냈고 결국 세계적인 경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는 성공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비서 캐롤이었어요. 박사님, 글로벌 테크 컨설팅 건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가야 하나? 다른 컨설턴트를 보낼 수는 없어? 죄송합니다만 클라이언트가 특별히 박사님을 지명했어요. 특히 최근 발표 내용 때문에 더 관심이 크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발표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비서에게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연구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 강민석 석재연구소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가 연구한 특수 석재 기술의 핵심 기업이었죠. 김 박사님께 박사님의 발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문 시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동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거부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철저히 이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이민자,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브라이언 김. 그런데 왜 한국이란 단어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 어쩌면 제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캐롤, 한국 일정 확인해줘. 그리고 강민석 석재연구소라는 곳도 방문 목록에 추가해줘. 한국이라니. 이젠 완전히 남의 나라인데 굳이 내가 갈 필요까지 있나? 뉴욕 사무실에서 한국 출장 일정표를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어릴 적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어머니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한국은 제게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한 공항, 첨단 시설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40년 전 제가 떠난 한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지 이거?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잖아? 뉴욕 JFK 공항이 오히려 낡아 보이는데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로봇 안내원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김 박사님, 한국 오랜만에 오셨죠? 요즘 한국 처음 보시는 외국분들이 다 이렇게 놀라세요. 마중 나온 가이드 김지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놀란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나 봐요. 쑥스러운 마음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계속 감탄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완벽한 인프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3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외관만 봐도 최첨단 시설임을 알 수 있었죠. 강민석 석재연구소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들이 맞이해 주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데 제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드디어 강민석 대표와의 만남.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어요. 명함을 건네자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혹시 브라이언 김 박사님, 예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신 김태훈 교수님 아들 아니세요? 그 질문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버지를 아시죠? 강 대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좁네요. 제가 30년 전 미국 보스턴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때 김태훈 교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때 교수님 댁에 초대받아 식사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어린 아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박사님이셨군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연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강 대표는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전통적인 석재 가공 기술과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공간이었어요. 특히 특수 석재의 고순도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특수 석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저희 기술로 가공된 고순도 흑연과 석회석은 배터리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키죠. 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제 연구 결과가 맞았음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이 작은 연구소가 세계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방문 전까지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연구는 객관적이었지만 제 마음속 편견은 그렇지 못했던 걸까요?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현대적이고 그러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간직한 나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시설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그다지 기대가 크진 않았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시설들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김 박사님, 오늘은 지방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출발할 준비 되셨나요? 지영 씨의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지방의 데이터 센터인가요? 서울에 더 큰 시설이 있지 않나요?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연구에 언급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특별한 이유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아닌가요?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꽤 세밀하게 읽었나 보더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 이상의 첨단 시설이었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최신 서버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이곳은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국 전역의 오지 그리고 일부 지역엔 육지 테스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핵심 기지 중 하나죠.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 최윤아 씨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최 씨는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육지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상용화 계획조차 없는데 네, 한국은 이미 육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어요. 2년 내 상용화가 목표죠. 최 씨는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에너지 효율성,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제가 본 어떤 시설보다 앞서 있었어요. 이런 시설이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 시골에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렵네요. 제 말에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님, 실리콘밸리가 세계 IT의 중심이라는 선입견이 있으신가 보네요. 데이터 전송 속도, 네트워크 커버리지, 디지털 인프라 퀄리티로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10년 넘게요. 그녀의 당당한 반박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씨는 계속해서 시설을 안내하며 통계와 데이터를 거침없이 제시했어요.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에 점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전부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와 카이스트 대학원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이 10년 후에나 구현할 기술들이 이미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 박사님, 논문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언급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죠? 직접 와서 보시기 전에는 정말로 믿지 않으셨나요? 최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오래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군요.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그래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중에는 더 심한 경우도 봤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억 때문에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가 싶었어요. 점심을 함께하며 최 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그녀의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IT 분야로 전향하셨죠. 50대의 나이예요. 지금은 AI 스타트업 멘토로 활동하고 계세요. 50대에 새 분야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죠. 제 생각에는 그게 바로 박사님이 논문에서 언급한 한국인의 정신력이 아닐까요? 최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 끊임없이 학습하고 도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한국에 숨겨진 자산이었던 거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수치와 통계로만 한국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한국은 숫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의 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소 방문이었어요. 특히 박현준 테크라는 스타트업이 첫 번째 방문지였죠. 이 회사는 최근 세계 혁신상을 수상해 화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지영 씨, 박현준 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박현준 대표님은 38살의 젊은 기업가인데 의사 출신이세요. 3년 전 창업해서 이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서울에 도착해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을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활기가 넘쳤어요. 박현준 테크는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20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젊고 열정적으로 보였죠.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박현준입니다. 박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발실에 들어서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의료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작업하고 있었죠. 저희 AI 진단 시스템은 현재 99.8%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초기암 진단에서는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박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시스템 데모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박 대표님, 미국의 거대 의료기업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어떻게 이런 작은 스타트업이 그들을 앞설 수 있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 박사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IMF 위기 때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때 12살이었던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신문 배달을 했죠. 그 경험이 저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해요. 자원이 부족하니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연구했던 한국인의 정신력의 실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것. 둘째, 불굴의 의지와 창의성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점심시간 박 대표와 함께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와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 생각에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화해내야만 한다는 집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단순한 조급함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강력한 추진력이죠. 박현준 테크 방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세계적인 전자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혁신과 기술력을 목격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12시간씩 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죠. 한 연구원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열정, 헌신, 그리고 자부심. 이런 가치들이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스마트폰은 이미 수십 개의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뉴스 알림까지.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니 미국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 경제학자 한국 편향 논란 브라이언 김 학문적 객관성 의심받아. 미국이 키운 학자가 한국 편을 들고 있다. 주요 경제 매체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고 제가 현지 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미국 학계와 언론의 의심을 샀나 봅니다. 멘토인 로버트 교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이언, 지금 상황이 심각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내가 한국 로비의 영향을 받았다고 암시하고 있어. 어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로버트,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결과가 실제로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네가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거야. 특히 클라렌스 윌슨과 다나카 교수가 공개적으로 너를 비판하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뉴스를 확인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연합하여 제 연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제 한국 방문이 학문적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 소재 경제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미국의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왔고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노트북으로 CNN 생방송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발표와 한국 방문에 관한 특별 토론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었어요. 브라이언 김 박사의 주장은 학문적 객관성보다 그의 한국계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학문적 신뢰도가 공개적으로 의심받고 있었던 겁니다. 강연을 시작하려는 순간 휴대폰으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미국에서 입장 정리될 때까지 활동 중단 요청이 온 거예요. 강연 중에도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저의 학문적 신뢰도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강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강민석 대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박사님, 미국 언론의 반응 보셨죠? 괜찮으신가요? 솔직히 많이 흔들립니다. 평생 객관적 학자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편향된 사람으로 몰리고 있어요. 박사님,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강 대표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이대로 한국 방문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즉시 미국으로 돌아가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미국에서의 성공한 삶과 학자로서의 평판,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한국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 대표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자는 거였어요. 김 박사님, 오늘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강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산과 계곡, 농과 밭, 그리고 고즈넉한 마을 풍경.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제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풍경이었어요.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교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죠. 강 대표의 말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이라고요? 어떻게 아셨죠? 교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은 고향이라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셨죠. 마을에 도착해 작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산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교수님과 제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항상 미국에 있는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강 대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리 가깝지 않았어요.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었고 저 역시 학업에 집중하느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나요? 물론입니다. 내 아들 태훈이는 미국에서 성공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돌아올 거야 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을 이제야 이루게 된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나서야. 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완벽히 동화되기 위해 제 뿌리를 외면했죠. 강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박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강 대표는 IMF 위기 시절의 이야기, 한국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 그리고 현재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천연자원도 넓은 땅도 강대국의 지원도 없었죠. 오직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적 자원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육, 기술 혁신, 끊임없는 도전. 이것이 한국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연구에서 발견한 한국인의 정신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근면함이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력,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찾아내는 창의성,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의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서 긴급 연설 요청이 와 있었어요. 제 주장에 대한 해명과 추가 증거를 제시할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제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의심과 비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 김 박사, 한국의 경제 패권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당신이 한국계라는 점에서 이는 감정적 편향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학회의 클라렌스 윌슨 교수가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나 전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경험한 깊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수집한 추가 데이터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강민석 연구소의 특수 석재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 한국 전역에 구축된 초고속 디지털 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IMF 위기를 극복한 한국인의 회복력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혁신 사례들까지. 이런 자산들은 단순한 경제 지표나 GDP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윌슨 교수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많은 이들이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나갔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복잡한 정체성,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 그리고 이번 방문을 통해 발견한 진실까지.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양쪽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제 연구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제 솔직한 고백과 명확한 증거 제시 후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 가지 독점적 자원에서 특수 석재 기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력과 창의성은 분명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원이 단지 한 국가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패권 다툼이 아닌 공존의 모델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고령화 등의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 미국의 창의성과 개방성, 유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통찰이 모두 필요합니다.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화상으로 연결된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까지도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스크린에 비쳤어요.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격려와 협력 제안을 건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 대표들도 저의 협력 비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강민석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강민석 대표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아버님이 저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드리라고 하셨죠. 비행기 안에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도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장에는 김태훈이란 한자가 새겨져 있었고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태훈에게 네가 언젠가 한국을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때 너는 진정한 너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그리고 그것이 너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이다. 두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여정을 떠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여행은 단순한 비즈니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인이자 한국인으로서 저는 이제 두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런 특별한 경험에 대해 들어보거나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